어두운 회의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남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밀리며 한 사람이 쓰러졌다. 차갑게 내뱉는 그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여긴 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알아두십시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바닥에서 일어난 그녀가 미묘한 웃음을 흘린다. 책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명령을 논합니까?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방 안의 장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는다. 국방부 산하 707 특임단 본부는 새벽부터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건물 3층 끝자락에 있는 지휘관실 하나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그 방 안에서 윤아린 중장은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빼곡하게 쌓인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하리는 하나하나 꼼꼼히 눈을 통과시키며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부대 훈련 일정, 장비 점검 상황, 인사보고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하리는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스름한 하늘 너머로 부대 막사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 모두가 하린의 책임 아래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느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지곤 했지만 하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무렵 부대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병들이 하나둘 복도를 오가기 시작했죠. 하린도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깃을 가지런히 여미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이들은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고생들 많습니다. 하리는 부드럽게 답례하며 걸어갔습니다. 강단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그것이 하린이 부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그녀는 명령을 내릴 때는 단호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서 하린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몇몇 참모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은 모르는 척했지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여군이 특임단을 이끈다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능력은 인정해줘야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디야? 능력이야 뭐 그렇다 쳐도 실전에선 또 모르는 거 아냐? 하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군에 들어온 이후로 줄곧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참모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린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고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훈련에 대한 최종 점검 회의였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훈련 계획안부터 보고해 주시죠. 작전과장이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 투입 인원, 장비 배치 상황까지 세세하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예비 병력 투입 시점이 늦지 않습니까? 후방 지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하린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고 그 앞에서는 어설픈 준비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할인 밑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그녀를 통해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하는 법을 익혀갔죠. 회의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한쪽 끝에 앉아있던 최도연 대령이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말이 없었고 표정도 무뚝뚝했습니다. 할인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은 원래 과묵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할인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은 마지막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펼쳐진 산들이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경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곳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할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깃을 여미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작전 회의실은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훈련 최종 승인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고 각 부서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죠. 할인은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참모들의 보고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구역 배치는 이대로 확정하고 후방 지원팀은 2시간 앞당겨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끝에 앉아있던 최도연 대령이 갑자기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도연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후방 지원을 2시간이나 앞당긴다고요? 그럼 전방 병력이 고립될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검토했습니다. 예비 병력을 7분 안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전방 고립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거의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전쟁에서 거의라는 말이 통합니까? 그런 아니란 판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은 숨을 죽인 채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죠. 할인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앉으시죠. 우리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감정? 이게 감정 문제입니까? 최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참모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었죠. 최도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할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갑자기 발로 그녀의 의자를 밀쳐버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고 할인은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재빨리 책상을 짚고 버텼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최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도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령님, 하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아십니까? 최도현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의자 좀 밀쳤을 뿐인데. 의자를 밀친 게 아닙니다. 상관을 폭행한 겁니다. 하린의 말에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관?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부대에서 진짜 지휘관은 따로 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최도연을 바라보다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최도현도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하린을 한번 쳐다보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하린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 너머로 펼쳐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발길질이 어디로 향했는지 모른다. 하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몇몇 참모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거 봤어? 대령님이 중장님한테 저렇게 하다니. 미쳤나 봐.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하린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일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담담하게, 감정 없이. 다만 사실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린이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부대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금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장병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문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최도연 대령은 그 일 이후로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복도에서 하린과 마주쳐도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하들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자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돼. 그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일부 장교들은 그에게 동조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를 묵묵히 수행하며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부대 전체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임부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였고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 각 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행사 준비는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단상이 설치되고 의장대가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하린도 행사 준비에 관여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지만 최도연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병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연병장에 도열했고 단상 앞에는 귀빈석이 마련되었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부대 지휘관들도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최도연 대령도 다른 참모들과 함께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특임단을 이끈다는 게 말이나 되나. 오늘 행사나 잘 치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707 특임단 창설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지휘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장병들은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07 특임단 총지휘관 윤아린 중장 입장. 순간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최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윤아린 중장. 단상 옆 통로로 할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스타. 중장 계급장이었죠. 할인은 단정한 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왔고 장병들은 일제히 기립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중장. 3스타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발로 밀쳐냈던 의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뱉었던 말들. 네가 뭔데 명령을 내려. 그 순간 최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로 찬 사람이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보다 2계급이나 위인 부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었다는 것을. 내가 중장을 발로 찼다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참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셨어? 나 처음 알았는데. 우리 부대 총지휘관이 중장 계급이었다니. 할인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707 특임단 장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우리 부대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겁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눠 짊어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할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최도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은 박수조차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내가 발로 찬 사람이 3스타라니. 이건 끝장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장병들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참모 한 명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부대는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도연 대령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장을 발로 찼다. 이건 군법 회의감이야.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충혈된 눈.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자신이 중장인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최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할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계급을 명확히 밝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위로는 점점 왜곡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최도연은 다시 부대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부하들을 붙잡고 넌지시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장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지.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 특임단을 이끈다는 게 말이나 돼? 젊은 중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윤 중장님은 작전 기획에서도 뛰어나시다고 들었는데요. 최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획? 종이 위에서나 잘하는 거지. 진짜 전장에서는 다르다고. 여자가 특임단을 이끄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 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최도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인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그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반복되는 말은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실전 경험이 없다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부대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과 최도연의 말에 흔들리는 이들로 나뉘기 시작한 것이죠. 회의 시간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훈련장에서도 예전 같은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이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들리는 작은 속삭임들, 회의실에서 마주치는 어색한 시선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저녁 할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훈련 계획서와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건물들 사이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수백 명의 장병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할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중장님, 내일 훈련 일정 최종 확인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두고 가세요. 참모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던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참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부대 안 분위기 알고 계시죠?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님을 믿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 잘 받았습니다. 참모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죠. 하리는 일지를 펼치고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오직 성과로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부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최도연이 퍼뜨린 소문은 계속해서 번져갔지만 하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장병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회의실에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는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드디어 대규모 모의 훈련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임단의 역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국방부에서도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 속에서 준비를 마쳤고 하린도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하린은 작전 지휘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각 부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하린은 지도를 꼼꼼히 살피며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3구역 진입 후 4분 안에 목표 지점 확보. 후방 지원은 7분 뒤 투입.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몇 달간 이 훈련을 준비해왔고 참모들과 수없이 회의를 거듭했죠. 이번 훈련만큼은 완벽하게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오전 6시 참모들이 하나둘 지휘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최도연 대령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를 힐끗 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훈련 시작 전 최종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하린의 목소리가 지휘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하린은 전술지도 앞에 섰습니다. 적군은 북쪽 능선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남쪽에서 진입합니다. 1소대는 정면 돌파, 2소대는 측면 우회, 3소대는 후방 차단입니다. 각 팀장들은 무전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최도연은 하린의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이번 훈련만 망치면 저 여자도 끝장이야. 최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린의 명령을 무시하고 훈련을 실패로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은 당연히 총지휘관인 하린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는 정해진 위치로 이동했고 지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하린은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1소대 정면 진입 시작. 2소대 우회 루트 확보. 1소대 정면 진입 중입니다. 2소대 우회 완료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도연이 갑자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린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3소대 후방 차단 취소.
즉시 정면으로 합류하라. 지휘소 안이 술렁였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최도연은 비웃듯 하린을 쳐다봤습니다. 후방 차단은 불필요합니다. 병력을 집중시켜야 돌파가 가능해요. 그건 계획에 없던 변경입니다. 즉시 원래 명령으로. 내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습니다. 최도연은 하린의 말을 끊고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소대, 내 명령 따라. 정면 합류. 3소대,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3소대장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미 명령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3소대가 후방을 비우고 정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적군 역할을 맡은 부대가 비어있는 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지휘소 모니터에서 적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후방 침투 감지. 3소대 위치에 적군 진입. 하린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3소대 즉시 후방으로 복귀. 적군 차단.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소대는 정면으로 이동 중이었고 후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적군은 그 틈을 파고들어 아군 후방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후방 거점 함락. 보급선 차단. 1소대 탄약 부족. 지원 요청.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린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최도연의 잘못된 명령 하나가 전체 작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국 30분도 채 되지 않아 훈련은 아군 전멸로 종료되었습니다. 지휘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장을 참관하던 국방부 인사들이 지휘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훈련입니까? 기본도 안 된 부대가 특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재검토 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돌발 변수. 지휘관이 통제도 못하는 게 무슨 돌발 변수입니까? 국방부 인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결국 총지휘관인 자신에게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아린 중장 직무정지 조치. 훈련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분간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그 공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은 걸까?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하린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만 남아 있었고 벽에 걸렸던 부대기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하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장병들은 조심스럽게 경례를 올렸지만 하린과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하린은 그들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707 특임단이라고 쓰인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이 부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하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최도연 대령의 명령을 막지 못한 건 내 책임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707 특임단의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 집에 도착한 하리는 군복을 벗고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처음으로 하리는 자신의 지친 마음과 마주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달았을 때 주변 동기들은 모두 남자였고 그녀는 단 한 명뿐인 여군이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뛰어야 했고 3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이 돌아왔죠. 하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혼자 체력 단련을 했고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을 거쳐 대령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장까지 올랐죠. 하지만 계급장이 늘어날수록 하린이 짊어진 무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군에 들어온 후배 여군들,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 그들 모두가 하린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부대 방향을 바라보며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배 여군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하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의 미래도 쓰러진다. 하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죠. 오랜만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지만 하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달리면서 하린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억울함도 모두 땀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나는 돌아간다. 반드시. 달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심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실패의 진짜 원인을 밝히고 최도연의 잘못된 명령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린은 며칠간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훈련 당일 무전 기록, 작전 지시서, 참모들의 증언.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고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하린은 국방부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날 밤 하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가슴 속에는 작지만 강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모의 실전 훈련을 통해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죠. 재심 훈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참까지 참관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고 할인에게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전날 밤 할인은 혼자 작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지휘소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부대를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었죠. 훈련 당일 할인은 새벽부터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선 707 특임단 정문.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병들이 하나둘 그녀를 알아보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님, 돌아오신 거예요? 잠시 훈련 때문에 왔습니다. 모두 준비 잘하고 있죠? 할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에 없던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도현 대령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할인을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그를 무시하고 참모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훈련은 제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하겠습니다. 지휘소는 부지휘관이 맡아주십시오. 참모들이 술렁였습니다. 총지휘관이 직접 전선에 나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겁니다. 모두 제 명령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최도연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직접 나가신다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할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대령님은 지휘소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기세에 눌린 것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인은 전투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1소대와 함께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현장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전원 집결, 작전 개시 30초 전, 할인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습니다. 할인은 전술 지도를 펼쳐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최도연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할인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으니까요. 작전 개시. 할인의 명령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1소대는 정면으로 진입했고 2소대는 우회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군이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1소대의 측면을 노린 기습이었죠. 순간 혼란이 일어났고 1소대는 방어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휘소에서 최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 여자가 전선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할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2소대, 즉시 1소대 측면 지원, 3소대는 적군 후방 차단. 명령은 정확했고 신속했습니다. 2소대가 재빨리 이동해 적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3소대는 적군의 후방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최도연은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인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즉각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1소대 재정비 완료, 전진 준비. 2소대 적군 무력화 완료. 3소대 후방 차단 성공. 무전기에서는 성공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하린은 전선에서 직접 상황을 보며 명령을 내렸고 장병들은 그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때 최도연이 다시 한번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1소대에 명령을 내리려 했죠. 1소대 즉시. 하지만 1소대장이 끊어버렸습니다. 대령님, 지금은 중장님 명령만 따릅니다. 최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린은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부대 최종 목표 지점으로 돌격. 장병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는 부대.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 작전 완료. 훈련장에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참관단은 박수를 쳤고 합참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린은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하린은 최도연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급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뒤 국방부로부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아린 중장의 직무정지 해제와 함께 훈련 실패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도연 대령의 무단 명령 변경과 지휘체계 교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그에 대한 군법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되었죠. 하린은 다시 707 특임단 지휘관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쌓인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부대기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훈련장에서 장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와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이 대답하자 몇몇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중장님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장님. 하린은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부대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례로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린은 다시 혼자 남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도연 대령은 지휘체계 교란, 상관 모독, 그리고 훈련 중 무단 명령 변경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결국 최도연은 강등과 함께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최도연은 법정을 나서며 하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령님도 훌륭한 군인이셨습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셨을 뿐이죠.
앞으로는 더 나은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도연은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부대 안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707 특임단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병들은 할인을 계급이나 성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휘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신입 여군 장교 몇 명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인을 보고 군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며 할인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중장님, 저희도 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 말에 소위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할인은 그들에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정문 앞 깃대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장병들이 오가고 훈련장에서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단순히 부대나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배들의 미래였고 변화의 가능성이었으며 더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장군이 아닙니다. 할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꾼 장군입니다. 그날 오후 할인은 전 부대 장병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특별한 훈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병들은 도열하여 할인을 바라봤고 할인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제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며 할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할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입니다. 충성. 장병들의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할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대를 붉게 물들였고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후배들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윤아린 중장은 다시 한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회의실. 조명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긴 침묵이 흐른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시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규율을 모르면 배워야죠. 그 말 꼭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군의 질서를 흔드는 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는 순간 서로의 눈빛이 얼어붙는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 채 던진 말들이 곧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숨막히는 긴장, 고개를 돌린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 그리고 닫히는 문소리.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집을 나서며 가방 속 도시락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김밥에 계란말이, 그리고 동생이 좋아하는 단무지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요새 부대 생활은 어떨까? 선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50살의 선영에게 주말은 늘 소중했습니다. 평일에는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지만 주말만큼은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곤 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막내 동생 지민이는 그녀에게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대는 마을 외곽 야트막한 언덕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벌써 10여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큰 보따리를 안고 있었고 아버지들은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문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지루한 듯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영도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문 너머로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직된 걸음걸이, 딱딱한 표정. 선영은 문득 이곳의 공기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는 늘 변하지 않네. 참 딱딱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보니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2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다 만책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군과 관련된 역사에도 눈이 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시나 봐요? 아, 네. 몇 번째인데 아직도 낯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들 면회 올 때마다 여기 분위기가 영 편하지 않아요. 뭐랄까, 너무 빡빡한 느낌? 맞아요. 군대니까 그렇겠지만요. 두 사람은 잠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자식 얘기, 부대 식사 얘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토요일 오전의 풍경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훈련장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민이도 저렇게 훈련받고 있겠지. 선영은 도시락을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보온 가방에 넣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민이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선영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정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옷매를 만지고 누군가는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모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식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옷에 주름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곧 지민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들의 웅성거림, 병사들의 발소리, 철문이 열리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오전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동생을 만나러 온 평범한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정문 앞 대기 장소는 점점 더 북적였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림, 노부모들의 기침소리, 젊은 부부들의 속삭임.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선영은 구석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늘 그랬듯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도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소란스럽지 않게,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새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지민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예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면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정각에 시작되어야 할 면회가 10분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저 부대 사정상 늦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정각에 딱딱 맞춰서 시작하는데.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두 사람은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문만이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 장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을 쭉 훑어보더니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10분 지연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늦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한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군대니까 규율이 엄격한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이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장교, 태도가 좀 그렇네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한마디 설명도 없고. 두 사람은 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크게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대라는 공간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되었습니다. 10분이 더 지나고 드디어 정문이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자식을 찾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도 지민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성기 없이 직접 가족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시죠. 큰 소리로 떠드는 건 부대 규율에 어긋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움찔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지민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지민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선영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성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 동생이 오네요. 아, 다행이다. 저도 아들 보여요. 두 사람은 잠시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한 대위가 선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시죠. 군 규정도 모르십니까? 선영은 깜짝 놀라 대위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옆 사람과 작게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선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 제게 따지는 겁니까? 군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냥 동생 얘기를 나눈 거였어요.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말대꾸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듯 바라봤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동생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대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선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절대 권력자라도 되는 양 민간인을 내려다보는 태도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민이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 대위는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민이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오만한 장교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면회 시간 내내 선영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지민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대위의 오만한 얼굴과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가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은 졸고 있었고 버스는 시골길을 따라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고마웠어요. 음식 맛있게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누나를 걱정했고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런 동생이 있어 선영은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힘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쇼핑백을 든 젊은 여성들, 아이 손을 잡은 부부들, 피곤한 표정의 직장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몸의 무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정치 소식, 경제 소식, 사회 소식이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힘있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삼성 장군이 탄생했습니다. 박지현 중장이 오늘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 여성은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 선영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의 길을 걸어온 지연이었습니다. 선영보다 5살 어린 동생. 어릴 적부터 강단 있고 당찬 성격을 가진 지연은 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 짧은 소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이루어낸 성취가 대단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삼성 장군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오늘 낮에 겪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대위의 오만한 태도, 모욕적인 말투, 그리고 그가 자신을 대하던 경멸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지연이의 부하였을 수도 있겠네.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대위가 근무하는 부대가 지연의 지휘 아래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니, 높은 확률로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신을 모욕한 그 장교는 지연의 부하였을 가능성이 큰 셈이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일을 얘기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축하만 하고 넘어가야 할까? 결국 선영은 짧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축하해. 자랑스러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조만간 밥 먹어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삼성 장군이 되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한 대위에게 모욕당한 민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간극이 선영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 버스를 타고 간 부대, 정문 앞에서의 대기, 그리고 한 대위와의 충돌.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동생을 만나러 갔을 뿐이고 옆 사람과 작게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군 규율을 어긴 일이었을까? 그것이 모욕당하 마땅한 일이었을까? 선영은 베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 억울함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듯 감정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기를 바라며 내일이 되면 이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기를 바라며. 하지만 선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의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선영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한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의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선영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삶에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보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난주의 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사서인 정미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요새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말해봐요. 뭐가 그렇게 신경 쓰여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럴 수가. 정말 기분 나빴겠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당연하죠. 그게 쉽게 잊혀지겠어요? 근데 동생분이 중장이시라고요? 그럼 그 대위가 동생분 부하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말할 것 같아요. 부당한 일은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짐이 될까 봐요. 이제 막 삼성 장군 됐는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책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묻어두어야 할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선영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온 공지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족 간담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대장과 가족들이 만나 소통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또 한 대위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위해서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회의실에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부대장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여러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 대위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 대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가족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부대는 항상 장병과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보다는 한 대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고 표정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대장의 말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대 식사에 대한 것, 휴가에 대한 것, 훈련에 대한 것. 대부분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이 요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간부들이 너무 엄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부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대는 원래 엄격한 곳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군인은 군인답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너무 관대하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가족들의 걱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앉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군인다운 것일까? 저것이 정말 올바른 태도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네요. 면회 올 때마다 눈치 보여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실 수는 없나요?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부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위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부대장이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군대가 질서와 규율이 중요한 곳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까지 짓밟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군 기강을 해치는 존재처럼 대우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선영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누구십니까?
한 대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선영입니다. 병사 박지민의 누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군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은 압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대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영과 한 대위 사이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담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도서관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육군 헌병대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헌병대라니. 무슨 일로 헌병대에서 연락을 하는 걸까?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헌병대 주소와 함께 간단한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헌병대에 불려가는 걸까? 혹시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선영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헌병대가 민간인을 조사하는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군 관련 사건이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선영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헌병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쯤 걸려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영은 안내를 받아 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선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령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씨, 지난 토요일 부대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부대 간부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니요? 저는 정당한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군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간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지. 소령이 손을 들어 선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신고자는 한성민 대위입니다. 대위는 박 씨가 간담회에서 군 기강을 비난하고 간부들을 모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대위가 자신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가족으로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가? 저는 모욕한 적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겪는 불편함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군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민간인이라 해도 함부로 군을 비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라는 건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소령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조사는 절차일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한 대위야말로 가족들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 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하는 중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이 이제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령은 간담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이었는지. 선영은 최대한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선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헌병대를 나서면서 선영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연은 이제 막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동생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지연이한테까지 흠집이 가겠지.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연의 명예에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였습니다. 선영 씨, 오늘 출근 안 하셨길래 걱정됐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정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의견 말한 것 가지고 조사를 하다니.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생분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연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이건 너무 큰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로. 지연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누나로서, 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도서관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헌병대 조사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을 정리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선영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선영은 도서관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늘에만 숨어 있던 사람은 아니잖아.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0살을 살아오면서 늘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일 앞에 고개를 숙이고만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사서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지연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군 관련 법규를 검색했습니다. 민간인이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의 권리, 가족 간담회의 성격, 그리고 군 질서 문란 행위의 정확한 정의. 하나씩 찾아가며 메모했습니다. 선영은 사서였습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대에서 받은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몇몇은 흔쾌히 대화에 응했습니다. 저도 그날 상황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대위가 너무 심하게 나갔죠. 저희는 그저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대로요.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선영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간담회 당시 분위기, 한 대위의 태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반응.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사서로서의 습관이 빛을 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영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군인 인권 관련 지침서도 찾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군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주제별로 중요도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20년 넘게 도서관에서 갈고 닦은 정리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선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모았어요? 응. 사서니까 자료 찾는 건 자신 있거든. 정미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헌병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해.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했을 거야.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해. 정민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원할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정미가 간 후 선영은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는지, 더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수동적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는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열고 헌병대에 보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당시 상황 설명, 여러 증인들의 진술, 관련 법규 및 지침서 인용.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완성된 문서를 읽어봤습니다. 빠진 내용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헌병대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선영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마친 전사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삶에도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낸 그녀는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헌병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리한 모든 자료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식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길, 선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선영은 다시 헌병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청문회가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선영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한 자료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헌병대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간담회 때 만났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함께 증언하러 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한 대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인 한성민 대위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한 대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가족 간담회에서 군 기강을 비난하고 간부들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 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군은 엄격한 규율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민간인이라 해도 함부로 군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진술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완벽히 옳고 선영이 완전히 틀렸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장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 씨,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으로서 느낀 불편함을 말했을 뿐입니다. 선영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간담회에 참석했던 다른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인 인권 지침서를 보면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원칙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한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께서는 면회 대기 중인 가족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설명도 없이 명령만 하셨고 작은 대화조차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선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선영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자를 억압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군대가 과연 강한 군대일까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명예를 위해서만 선 게 아닙니다. 앞으로 군부대를 찾을 모든 가족들을 위해 섰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군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지켜져야 합니다. 규율과 존중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장이 증인 소환을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가족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모두 한 대위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발언은 정당한 의견 표출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한 대위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여러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 중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한 대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의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이 청문회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한성민 대위. 예, 사령관님. 한 대위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대위는 지금 누구를 고발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친언니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위가 군 가족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겁니다. 지연은 선영이 제출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니 여러 증언이 있군요. 대위의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증언들입니다. 사령관님, 그건 말씀 중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대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군의 명예는 어디서 나옵니까? 계급장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군인다운 품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은 약자를 존중할 때 빛을 발합니다. 지연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 언니를 모욕한 건 개인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가족 전체를 함부로 대한 건 군을 모욕한 겁니다. 가족은 우리 군인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군대는 강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청문회는 여기서 종료합니다. 한성민 대위는 보직 해임하고 재교육 조치하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지연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자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과 지연은 복도에서 마주섰습니다. 언니, 왜 말 안 했어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언니가 어떻게 짐이에요? 가족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선영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대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대위는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전체에 가족 소통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군인 인권 지침서가 다시 배포되었고 간부들은 가족을 대하는 예절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육군 본부에서는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 소통 지침이라는 이름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가족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선영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지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견딜만 했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피해줄까봐 그랬어. 이제 막 사령관 됐는데 언니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 어떡해. 지연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가족이 무슨 피해예요. 오히려 언니가 용기 내준 덕분에 군대가 조금 더 나아졌어요.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언니가 보여준 용기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별 3개를 달았지만 진짜 용기는 언니가 보여줬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에요. 언니는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잘못된 것에 맞섰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간부들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병사들도 면회 오는 가족들을 더 편하게 만나요. 정말? 네. 언니가 만든 변화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큰 의미였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억울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나도 많이 배웠어. 뭘요? 사람이 존중받을 때 조직도 존중받는다는 걸. 군대든 어디든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가 군인으로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강한 군대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요한 바다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지민이를 다시 면회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여전히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친절하게 안내했고 가족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머, 선영 씨 아니세요? 간담회 때 만났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영 씨 덕분에 요새 부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 함께 만든 변화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정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면회실로 들어가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나, 요새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네. 간부님들이 더 친절해지고 우리한테도 더 잘해주세요. 누나가 뭔가 한 거 있어요? 선영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원래 그래야 하는 거였어. 지민이는 누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느낀 게 있는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다시 평범한 사서로 돌아갔고 지연은 훌륭한 사령관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대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는 조금 더 인간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을 때 군도 존중받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장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늘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야망도 없었고 두드러지는 성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삶도 소중하고 작은 용기도 의미 있다는 것을, 거창한 영웅이 아니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책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영은 공감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도서관에 출근할 것입니다. 책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선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고요한 숨소리로.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평범한 여성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영처럼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